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 요즘 세상엔 참 보기 힘든 아내 바라기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아들 녀석이 태어났을 때도 또 우리 딸들이 저에게 왔을 때도 정말 큰 선물이었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수수한 모습도 좋고 이제 같은 40대 후반에 바라보니 아내의 눈가 주름만 봐도 참 애교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살고 싶을 만큼 아내와 저는 만남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 내일 더 잘하고 모레는 더 잘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절 보며 완전 반푼이네, 팔불출이네 하실 분도 계시는 거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제가 왜 아내바라기가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내와의 러브스토리 들어보실래요? 전 어렸을 때 소위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집안 대대로 곰탕집을 운영했는데 전국에 체인점이 수십 곳이나 될 정도로 돈에 대해선 아쉬움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셨죠.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집안의 장손이라 집안의 큰 기대이기도 하고 특히 어머니에겐 제가 아들이자 남편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죠. 어머니와는 그런 편한 관계 속에서도 약간의 억압이라고 해야 할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좋은 직장까지 나와야 한다는 말을 정말 취업하기 전까지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전과목 과외를 했고 학교로 항상 어머니는 절 데리러 오셨죠. 친구들은 너는 곰탕집 하면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다는 소리도 했지만 어머니는 절 절대 식당 주방에 들어갈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셨죠. 그래서 곰탕집은 작은아버지와 사촌동생이 물려받아 운영을 했고 저희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곰탕집 체인점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어서 하고 싶은 건 다 누리고 살았죠. 어머니는 거의 모든 돈을 저에게 다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학교 치맛바람도 장난이 아니셔서 학교에서 정서운 엄마 하면 다들 알아줄 정도였으니까요. 항상 엄마가 곁에서 모든 걸 챙겨주셔서 부담도 많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아이들이 마마보이라고 놀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게 됐고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마음도 모르고 일단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는 일념하에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켰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입사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 저처럼 자식을 엄마가 항상 곁에서 모든 걸 알아서 챙겨주는 엄마를 가리켜 캥거루맘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진짜 평생을 어머니 주머니 속에서 어려움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더라고요. 대학 때는 좀 낫겠지 했지만 아니었죠. 모태솔로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솔로인 사람. 제가 모태솔로가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죠. 엄마, 저 오늘 과에서 바닷가 놀러 가자는데 갔다 와도 돼요? 바닷가? 너 거기서 수영할 거야? 수영하면 안 돼. 너 아직 수영 다 마스터도 못하고 그때 학원 그만뒀잖아. 수영이 아니라 바닷가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친구가 이번에 새 차를 사서 겸사겸사 가는 거라고요. 뭐? 걔 운전한 지 얼마나 됐니? 얘가 정말 네 친구들 기껏 해봤자 운전 경력 얼마 안 될 거잖아.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솔직히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 걱정할까 봐 전화한 거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운전해 줄 테니 그거 타고 가자.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엄마가 운전해서 친구들이랑 바닷가 놀러 간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 입장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서 잃고 외양간 고칠래? 넌 항상 엄마가 걱정이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봐.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어.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거야. 아, 됐어요. 저 그냥 친구들이랑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거역한 날이었죠. 그런데 저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을 제가 잠시 간과했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바닷가 이름을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친구들이랑 정말 처음으로 바다 보면서 회랑 술 한잔 하려는데 뒤에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일제히 저만 바라봤고요. 전 뭔가에서 뒤를 돌아봤는데 글쎄 엄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아이 서은이 친구들이구나. 다들 좋은 대학 다녀서 그런지 잘생기고 이쁘네. 우리 서은이가 혼자라 내가 좀 걱정이 많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많이들 먹고 지금부터 쓰는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서은이랑 친하게 지내주렴. 서은아, 오늘 설마 자고 갈 건 아니지? 엄마 제발. 네? 가세요. 지금 애들 눈빛 보세요. 저 완전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뭐가 이상해? 자식 걱정돼서 엄마가 오는데? 그런데 넌 누구니? 왜 우리 서은이 옆에 앉은 거니? 아, 네. 저 서은이랑 같은 과예요. 스터디도 같이 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네? 저희 아버지 그냥 직장 다니시는데 왜 그러세요? 서은이랑은 적당한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우리 서은인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애가 아니야. 결혼할 사람 집안에서 정할 거라 여자친구는 없었으면 좋겠다. 괜히 나중에 말라하기 십상이고. 안 그러니? 저기 아줌마, 저 서은이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친구예요. 야, 너네 엄마 뭐니? 김칫국 완전 사발로 들이킹이네? 아, 짜증나. 내가 아주 귀신이라니까.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야, 넌 내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마. 알겠어? 그리고 너는 지금 나랑 당장 집에 가자. 이런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랑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제 인생에서 진짜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죠. 전 더 망신당하기 싫어서 엄마랑 집으로 갔고 다음날 학교를 가니 여자애들 사이에서 전 완전 또라이가 되어 있었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남자 구실이나 하겠냐면서. 진짜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을 정도로 전 아주 만신창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에 사랑은 없구나 생각하고 그냥 모태솔로로 사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취업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남들 연애할 때 공부만 했으니 엄마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걸 보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엄마에게 매번 지고 사는 이유는 아빠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엄마 혼자 오직 저만 바라보며 사시는데 매몰차게 엄마 말을 거역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했죠. 시간이 해결하겠지. 엄마도 나이 드시면 좀 나아지시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취업 후 남들처럼 저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회사까지 엄마가 찾아와 이래라 저래라 하긴 힘든 환경이라 전 직장 상사가 일을 시키면 야근하는 것도 주말 출근하는 것도 진짜 좋았습니다. 왜냐면 잠시라도 엄마랑 떨어져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회사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내 사랑, 야채집 아가씨 때문이었죠.
야채즙을 배달하는 그녀는 하얀 피부에 정말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엔 회사 사람들이 몇 번 야채집 아가씨에게 고백을 했는데 아무도 커플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 그녀가 타는데 진짜 말 그대로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샴푸 냄새는 또 어찌나 향기로운지. 전 제발 딱 한 번이라도 엘리베이터에 그녀와 10분만 갇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도 했죠. 그런데 매일 바라만 보다가 상사방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야채집을 시켰죠.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 터라 그녀는 배달하기도 바빠서 눈도 안 마주치고 보냉백에 넣고 횡하니 가버리는 일이 허다했죠. 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어쩌면 눈에 띌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렇게 싫어하는 야채즙을 종류별로 10가지 정도 시켰죠. 그랬더니 그녀가 드디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저기 고객님,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야채가 몸엔 좋지만 그래도 유산균, 비타민 이런 성분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엄마도 갖다 드리고 하려고요. 근데 야채즙은 바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에 계신 남자 직원분들 다 드시고 있는데 나눠 먹을 분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것만 드셔도 충분할 거예요. 영수증은 제가 보냉백에 넣어둘 테니 가능하신 날 체크해서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정말 저한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순 없었죠. 며칠간 밥도 못 먹고 그녀 생각만 하다가 용기를 내 보냉백에 제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제 마음이 전해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고백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편지를 보냉백에 넣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녀는 며칠째 보이질 않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담당자가 변경돼서 저희 회사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 절망했죠. 이대로 제 첫사랑은 끝나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녀 생각이 그날따라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 당당하게 반차를 내고 그녀가 배정된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걷고 해서 1시간여 끝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죠. 마침 그녀가 빌딩 로비에서 짐을 챙겨서 나가는 참이었는데 전 진짜 용기를 내 그녀 앞에 당당히 섰죠. 베스트 회사의 정서은 고객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제 이름 기억하시네요? 우와, 대박. 어떻게 있겠어요. 제 고객 중에 그렇게 많이 주문하신 분은 처음이셨는데.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쪽 만나러 왔어요. 맞다. 그쪽은 제 이름 아는데 저는 그쪽 이름을 모르네요. 절 왜 만나러 오셨어요? 제품이 잘못됐나요? 제품이 아니라 제 마음이 잘못됐어요. 그쪽을 생각하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마음을 품고 하루 종일 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정말 못 살겠어요. 야채즙처럼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냥 마음도 상해버려서 제 마음도 그냥 버릴 수 있을 텐데. 편지 읽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전했고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셔서 그냥 장난인가 했어요.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마음을 전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답장이라고는 보지도 못했고 영수증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촉이 왔죠. 회사의 사악한 늑대놈들이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다음날 사무실로 가자마자 소리치면서 화를 냈죠. 누가 내 편지 훔쳐갔냐고 고함을 질렀고 범인은 금세 탄로가 났죠. 알고 보니 그녀는 보냉팩에 우리 회사를 떠나기 전에 답장을 써서 넣어뒀는데 그걸 회사 동기가 우연히 보고 답장을 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화낸 적도 처음이고 멱살을 잡고 진짜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난리를 쳤죠. 주먹이 울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쓴 답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윤지선이에요. 저녁 식사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한 주먹도 안 되는 동기놈을 때리지 않고 모든 걸 용서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전 사랑을 쟁취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상사병에 허덕이다 드디어 찐사랑을 하게 됐죠. 회사에서도 축하하는 사람 반, 질투내는 놈들이 반이었죠. 그러든지 말든지 전 그녀, 아니 지선이밖에 보이질 않아서 뒤에서 욕하는 놈들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왔죠. 지선인 저와 살아온 환경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 먹어본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했고 차 안 타고 버스, 지하철 타며 지선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도 너무 좋았죠. 지선이 때문에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렇게 지선이와 깊은 사이가 됐죠. 지선이와 사귄 지 100일이 지나고 넉 달쯤 됐을 때인데 전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선이의 존재를 알게 됐고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회사인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도 몇몇 있었는데 아마도 그놈들이 자기네들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니 귀에 들어간 것 같았죠. 엄마,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에요? 집에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너 미쳤어? 나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왜 이래요 정말? 너 그 야채집 배달하는 년이랑 사귄다며? 도대체 그년 누구야? 그년이 너 어떻게 꼬셨어? 어? 내가 이래서 네가 내 눈앞에 없으면 늘 걱정이야. 결국은 이 사달이 나는구나. 그년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빨리! 그런데 그날 저는 지선이와 점심 약속이 있었고 회사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엄마가 그 난리부르스를 칠 때 지선이가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그 야채집입니다. 오빠한테 화내지 마시고 저하고 이야기하시죠. 어머나, 인연이 우리 뒷조사도 하나 보네? 야, 잘 만났다. 너 내 아들하고 뭔 짓 했어? 왜 착한 내 아들이 야채집 하는 년이랑 이상하다 소문이 나냐고?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너 작정했어? 너 꽃뱀이야? 어머님이 뒷목 잡으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 부모 없이 동생만 내키우고 있고 대학도 안 나왔어요. 오빠랑 절대 어울릴 상대가 아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빠의 배경을 보고 오빠를 좋아한 적도 없고 제 이런 사정을 오빠한테 숨기지도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오빠와 저의 문제인데 왜 어머님이 오빠 회사까지 와서 오빠 망신해 주시는 거예요? 오빠 앞길 망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네요. 인연이 미쳤나? 야, 너 일로 와. 너 오늘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내주마. 일로 와. 엄마, 지선이한테 손대지 마요. 이제 엄마 이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고요. 전 그렇게 의도치 않게 지선이를 보호하려다 어머니를 바닥에 밀쳤고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저와 지선이 사이를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인정 못한다며 온 회사에 소문날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죠.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절대 내 아들 못 준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지선이가 이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버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아이 가졌어요. 테스트기 지난주에 검사했고 병원도 다녀왔어요. 뭐? 애를 갖춰? 서운아, 이 년 진짜 꽃뱀이네. 네가 말 좀 해봐.
지선아, 정말이야? 정말 너 임신했어? 우리가 같이 지낸 밤이 얼만데 지금 오빠 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말이야. 야 이년아, 우리 아들 정자 부족증 진단받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인데. 뭐? 임신? 야, 구라를 쳐도 알고 쳐. 어디서 거짓말이야? 정작 부족증? 오빠 정말이야? 나랑 같이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해봐요. 나 정말 임신했다고요. 갈 것도 없어. 네가 임신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 만약이란 것도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자. 엄마, 일단 우리 병원에 갔다 올게요. 갈 필요 없다니까. 야채집 년한테 제대로 저기 꼬여가지고. 지선이가 그 말을 하는데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한두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거의 축제 분위기가 됐죠. 저도 제가 아빠가 된단 말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란 말을 멍하니 아무 말 없이 읽다가 말도 안 된다며 혼절해버리셨죠. 몇 달 사이 저는 야채집 아가씨의 남자가 돼 축하를 한 몸에 받다가 어머니 때문에 정자 부족증 남자로 낙인이 찍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전 지선을 데리고 병원을 가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하나인 제 건강을 엄청 걱정하셨던 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같이 따라가셨는데 전립선 건강 체크를 하다가 제가 정자가 일반 남성보다 많이 부족해 아이를 가질 때 걱정이 좀 있겠단 말을 들었죠. 그리고 혈액형도 RH-라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수혈하는데도 많이 무리가 있겠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남자에게 좋다는 5만 가지 음식을 제게 먹이셨고 절대 큰 병이 생겨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런데 제가 아이 아빠가 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임신 맞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3개월 접어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진짜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요?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정자 부족증 진단을 받아서 아빠가 되는 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들어서요. 정말요? 그럼 더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새 생명이 두 분에게 생겼다는 건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지선아, 정말 고마워. 넌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존재야. 아깐 내가 못 믿어서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난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네. 우리 아이 태명 축복이로 짓자. 우리한테 온 축복 같은 존재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높아심을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정자 냉동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보니 정자 활동이 활발해서 임신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 둘째 계획 있으시면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네, 할게요.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저 다둥이 아빠 될 겁니다. 부끄럽게 왜 그래요? 선생님, 정말 정자 냉동하면 둘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연 임신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두자는 거예요. 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겁이 날 정도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죠. 지선이가 내 아내가 되고 아이까지 생기니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어머니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저희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전 지선이가 제 아내가 된 걸 축하받기 위해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마음이 나아질 때까지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하더군요. 정말 이런 착한 아내가 어딨습니까? 전 결혼 반지와 신혼집을 마련해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은 아내가 원할 때 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죠.
아내는 어머니가 아무리 심통을 부리고 악담을 퍼부어도 며느리로서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어머니 약밤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해봤어요.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조금만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어디라고 지금 우리 집에 발을 들여? 그리고 서운이 너, 그 집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라고 해준 집인 거 알지? 근데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전연을 그 집에 들어? 아들 키워 뭐해? 도둑놈이 따로 없어. 엄마, 정말 그만 좀 하세요, 네?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네가 왜 죽어? 천연이 죽어야지. 솔직히 나는 네 애라는 거 못 믿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난 우리 아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거야? 어? 어머니,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부족한 제 탓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머니의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제발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해요. 처음부터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실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걸 보기 싫으니까 꺼져. 꺼지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죠. 그래도 아내와 어머니가 따로 사니까 전 좀 안심이 되었죠. 만약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 아내한테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킬 걸 생각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없을 때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먹으라고 반찬이 가득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제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발 아파. 반찬 뚜껑 열어서 다 맛봐라. 입에 맞는지. 어머니 음식 솜씨 좋다고 오빠가 엄청 자랑했었는데 당연히 맛있겠죠. 이건 젓갈인가? 야, 음식에 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찬 해왔잖아. 이건 명란젓, 이건 조개젓, 이건 오징어젓. 아, 이건 전어젓인데 이게 밥도둑이란다. 자, 먹어봐. 어머니 죄송해요. 밥도둑만 골라서 가져왔는데 음식 앞에 두고 재수없게.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전 집에 와서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일반 사람이 먹어도 비린 젓갈만 한가득 반찬으로 가져온 걸 보니 입덧이 심한 아내를 괴롭히려고 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한테 화내지 말라 했고 전 아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마다 집에 와선 아내한테 아기 기저귀를 손으로 다 빨아서 다림질을 해놓으라지 않나 아이한테 안 좋다면서 3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무리를 해서 탈이 났고 병원에 데리고 나니 너무 무리를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어머니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죠. 엄마, 저 여러 말 하기 싫고요. 앞으로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왜? 야채집 그년이 또 너한테 고자질하디? 뭐라디? 말해봐. 이 사람 지금 병원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병원에 왔다고요. 임신한 사람을 왜 청소를 시키고 못 먹는 음식만 가져와서 왜 힘들게 하냐고요. 제발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네? 그년이 너랑 나랑 이간질 시키려고 별 쇼를 다 하는구나. 내가 왜 우리 아들 집엔 내 맘대로 못 가는데?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너한테 쇼하는 거야. 날 못된 시어머니 만들려고. 오시기만 하세요.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축복이 잘못되면 부모고 뭐가 없어요.
전 정말 극단적으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다신 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열쇠도 바꿨습니다. 아내한테도 단단히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하자고 아내를 설득했고 아내는 겨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 이후 며칠간 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전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해서 집을 보름 정도 비워야 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머니는 화를 못 이겨 또 저희 집으로 오시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내와 어떤 남자가 있는 걸 봤고 남자가 아내 손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어머니는 놀라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오길 기다리다가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이 유산을 해요? 엄마가 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난 지금에 와서 일이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가 발 헛디뎌서 자빠져서 애 놓친 거고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지발로 도망간 년이야. 차라리 사라진 게 나아.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이 사진 좀 봐봐. 이게 누구예요? 지선이 옆에 있는 남자 누구예요? 사진 보고도 감이 안 와? 인연 너랑 사귀기 전부터 딴 놈 있었고 뱃속에 애도 이놈 애야. 생각을 해봐. 지가 떳떳하면 왜 사라졌겠어? 엄마가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를 걸고 맹세한다. 그 남자랑 이야기하는 게 심상치가 않았어. 그년이 뭔가 우리한테 말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너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봐. 딴 거 볼 필요도 없고 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간 거잖아. 어머니가 아무리 아내를 의심해도 전 아내를 믿었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죠. 오히려 전 어머니가 아내에게 뱃속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 아니냐며 막말을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죠. 매일매일 전 기도했죠. 제발 아내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이죠. 전 일도 내팽개치고 아내를 찾기 위해 안 다녀본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사라질 이유가 없는데 정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전 너무 힘들었고 아내가 정말 나를 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찾을 수 없는 아내를 평생 기다리기도 지쳤고 제가 싫어 사라진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란 생각에 전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아내 없이 우리 부부는 혼인해소로 이혼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 후 2년이 흐르고 전 사는 게 아니었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왜 아내가 사라졌냐고 대놓고 묻는 사람도 있고 이참에 세장가 가라는 등 별의별 소리 다 하더군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전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일하고 자고 그것만 하고 살았죠. 그리고 아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건 간에 전 더 이상 어머니의 간섭 속에서 살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죠. 서운아, 문 좀 열어봐. 응?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아니? 설마 아직도 그 야채집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제 끝난 일이야.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문 앞에 반찬 두고 갈 테니까 챙겨 먹고. 참, 예전에 대천빌딩 집 딸 유학하고 돌아왔다더구나. 그 집 엄마가 옛날부터 널 마음에 들어했는데 딸 한국 들어온 김에 둘이 한번 만나게 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지 뭐니? 아가씨가 아주 참해. 그러니까 엄마 말 좀 새겨 듣고
밥 잘 챙겨 먹고 연락해. 알겠지? 전 어머니가 집 앞에 오셔도 인기척도 하지 않고 문도 열어드리지 않았죠. 솔직히 그땐 다 귀찮고 어머니랑 또 예전처럼 지내면 제 인생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게 뻔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내 없이 두 번째 연말을 맞이했죠. 저희 회사에선 연말이 되면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밥차를 선물하는데 그 해에는 서울역 근처 한 공터에서 밥차 운영을 했죠. 이 업무는 저희 팀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 저는 더 신경이 많이 쓰였죠. 새벽부터 나가서 직원들과 하루 종일 밥차를 운영하며 밥차를 찾아온 노숙자나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나눠주고 있는데 식판을 든 하얀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자라 하기엔 너무 고운 손이었고 말하는 것도 젊은 여자 같았죠. 전 그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기가 절 불렀습니다. 야야, 저기 밥 먹는 여자 야채집 아가씨 아니야? 네 와이프.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내가 가까이 가서 봤다니까. 맞아, 네 와이프 맞다고. 전 동기가 너무 맞다고 하길래 마지못해 그 여자에게 가봤죠.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식판을 떨어뜨리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전 뭔가 이상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서 손목을 잡아서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전처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다가 전 마음속 깊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는지 그냥 꽉 안아주었죠. 제품에 안긴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흐느끼기만 했죠.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그냥 사정이 좀 있어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저 알아요. 그러니까 상관 안 해도 돼요. 이유는 당신이 아무 말도 없이 날 떠나서 그렇게 됐잖아. 당신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마음 들였는지 알아? 아냐고. 찾을 필요 없었어요. 이미 마음 떠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냥 우리 이제 남남이니 관심 꺼요. 근데 당신 몸이 혹시 임신했어? 네.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제 아이예요. 그렇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사라졌겠지. 보고 싶었다. 너무 걱정했다.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2년 만에 나타난 전처가 임신한 걸 보고 실망을 했죠. 절 떠나고 어떻게 금방 또 임신을 한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죠. 밥차 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자꾸 전처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날씨도 워낙 추웠고 노숙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임신한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자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남의 남자아이 가진 여자 이제 신경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 추운 날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차를 돌려 다시 밥차가 있던 역 주변으로 갔는데 전처가 다른 노숙자들과 모여서 작은 모닥불에 손을 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여자 노숙자가 비키라며 전처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전 그걸 보자마자 화가 났죠. 뭐 하는 겁니까? 왜 사람을 밀쳐요? 이 사람 임산부인 거 몰라요? 뭔 상관? 왜? 네가 애 아빠라도 되냐? 뭐라고요? 당신을 내가 싹 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여기서 무전 취식하는 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저 여자도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라고. 그렇게 역 광장에서 노숙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주변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나타나자 노숙자들은 급히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이분이랑 아시는 분입니까? 그게 말이죠. 저는 제가 찾던 사촌동생입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이분이 하는 말이 맞나요? 말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촌 오빠예요.
그럼 동생분 데리고 귀가하세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데 계시면 안 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그렇게 전 전철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전철은 거실에 앉더니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저는 전처가 꾸민 집안 분위기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우리가 신혼을 시작했던 이 집에서 2년 만에 전처와 만나니 만감이 교차했죠. 그리고 전처에게 왜 노숙인 신세가 되냐고 계속 물어보았자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 아예 묻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쩔 거야? 그렇게 노숙하면서 계속 살 거야? 저기 정말 염치 없지만 방 한 칸만 내줄 수 있어요? 내가 출산할 때까지만요. 당신 정말... 나 떠났으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왜 그런 데서 만나냐고, 왜? 전 할 말 없어요. 그냥 아이 낳을 때까지만 부탁할게요. 손님방 아직 그대로 있어. 거기 있어. 당신 옷도 아직 좀 있어. 그거 찾아서 입고. 왜 안 버렸어요? 그냥 다 버리면 될걸. 귀찮아서 그랬어. 그리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출산할 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고마워요, 정말. 전처는 그렇게 저와 갑작스러운 동거를 하게 됐고 집에 오니 전처는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았죠. 저 또한 내심 싫진 않았죠. 집에 가면 늘 쓸쓸했는데 전처가 있어서 그런지 집안에 온기도 있고 전처는 제 밥도 챙겨주었죠. 물론 따로 먹었지만 말이죠. 전처가 식탁에 차려둔 반찬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뭐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건지 예전엔 참 좋았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끝난 일, 저는 제가 약속한 일만 해주면 된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휴일의 어느 평온한 날, 저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처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걸 듣고 잠에서 깼죠.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조금 앞두었을 때인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나오려고 했던 것이었죠. 전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일단 구급차를 불렀고 전처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머니와 딱 만나고 말았습니다. 뭐야? 여자 누구야? 엄마,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잠깐만, 2년 야채집 아니야? 야채집 맞지? 2년이 왜 여기 있어, 엄마 비키라고요. 지금 애 낳으려 한다고요. 뭐? 애가 나온다고? 누구 애? 누구 앤데? 전 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소리를 질러도 상관하지 않고 구급차를 타고 전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택시를 잡아서 저희 뒤를 따라왔죠. 전처는 산통이 너무 심했지만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때 제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만약 그때 우리 아이가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드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어머님 병원으로 찾아와 절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팔팔 날뛰셨죠. 천연이랑 끝났잖아. 근데 왜 네가 누구 애를 뵌지도 모르는 천연이랑 왜 병원에 있냐고? 그만해요. 일단 산모랑 아이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네가 왜 그걸 상관하냐고? 정말 끈질긴 년이네. 나오기만 해봐봐. 내가 작사를 내줄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을까? 드디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전처와 아이가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아빠도 아닌데 나서서 물어보기가 좀 그랬죠.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분이 첫째 유산 후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냉동정자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오전 7시 14분 2.6kg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참, 혈액형은 아빠와 똑같더라고요. RH- 맞으시죠?
네? 냉동 정자 RH-라고요?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혈액형이 좀 특이해서 신경은 좀 쓰일 거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헌혈 많이 하세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입가엔 웃음이 났죠. 슬프기도 했고 너무 기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시술을 했는지의 여부였는데 현실적인 절차는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병원 측에서 정식 부부였던 시절에 이미 동의 서류를 받아놓았던 걸로 법적 문제 없이 시술이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니 아내에게 달려갔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서로 엉켜서 아내와 아이를 함께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야기 안 했어? 왜? 당신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그리고 왜 나 없이 이런 어려운 일을 혼자서 한 거야? 왜? 사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렇게 첫째를 잃고 내가 당신한테 필요 없는 존재란 걸 어머니가 똑똑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엄마가? 2년 전 어머니가 아내와 바람이 났다고 한 남자는 아내의 남동생이었고 남동생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아내에게 연락을 하다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아내를 쫓아가 딴 놈이랑 바람난 거 다 안다면서 어머니가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겠다고 아내를 협박했고 아내는 어머니를 말리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져 유산을 하게 됐다고 했죠. 이후 아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남동생 빚 다 갚아줄 테니 저한테서 떠나라고 했고 아내는 싫다고 했지만 네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겠다고 아내에게 겁을 주었다고 했죠. 아내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당장 내 아들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할 거라면서 난리를 치고 아내는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그렇게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내 어린 동생들까지 그렇게 만들긴 싫었어요. 첫째 동생이 그런 사고 칠 때마다 동생들이 항상 피해를 봤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절대 사고 안 치겠다고 첫째 동생은 약속했지만 아니었어요. 어린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고 난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냉동정자가 있다는 생각이 났고 병원에서 시술받은 후 임신에 성공했는데 첫째 동생이 친정집까지 다 팔고 어린 동생들을 두고 떠났더라고요. 전 임신을 했고 어린 동생들은 저만 바라보는데 동생들이라도 일단 안전한 곳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돌봄 쉼터에 맡기고 전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에게 가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됐어요. 미안해요, 정말. 아내 말을 들으니 이 모든 걸 작당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고 아내를 끌어내려고 난리를 쳤죠. 남자애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새 또 애를 가져서 여기로 다니? 넌 양심이란 걸 밥 말아 처먹었냐? 거머리 같은 년.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왜 또 찾아와서 우리 모자를 힘들게 하냐고. 그때 떨어졌을 때 너도 저 세상 갔어야 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한이다 한. 설마 했는데 엄마가 이 사람을 계단으로 밀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방금 엄마가 엄마 입으로 이 사람이랑 아이를 저 세상 보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내 아이 그리고 내 아내 엄마가 다 위험하게 만들었다고요.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요. 네 인생 망친 건 2년이야. 2년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둘이 잘 살았다고 알아?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이와 아내를 생이별하게 만든 엄마. 이제 엄마가 하나뿐인 자식이랑 생이별하셔야겠어요. 이 시간으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셨어요? 엄마는 제가 평생 보지 말라는 말에 아내에게 달려들어 다 거짓말이라며 아내의 옷을 찢고 머리채를 잡고 쥐어 흔들려고 하는데 저 또한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떨어지라고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내가 네 가족이 누가 네 가족이야? 어? 저것들은 네 가족이라고? 뭐? 냉동정자? 아주 소설을 쓰고 앉았네. 니년이랑 애랑 내 아들 망치려고 계약하고 나타난 거잖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내는 어머니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 참다 못해 앞에 있던 식판을 어머니에게 던져버렸죠. 어머니는 뜨거운 국물과 반찬으로 온 얼굴이 뒤범벅이 돼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며 방방 뛰었죠. 네 자식 중요한 거 알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거야. 이 아이 내 아이야.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내 아이. 당신을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참고 인내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이젠 내 가족 내가 지킬 거야. 당장 꺼져. 꺼지라고. 아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어머니한테 던지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간호사들이 상황을 알고 어머니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안정을 찾았고 아내는 병원에서 몸조리를 한 후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또 저희 집을 찾아올까봐 저는 급히 이사를 했고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식이 아닌 부모가 돼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다 보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죠.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 사는 게 이런 건가 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간섭이 없으니 아내도 저도 모처럼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전 저희가 정식으로 다시 부부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들의 첫 생일도 축하하기 위해 좋은 호텔을 잡아 아내와 아들을 위해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아유리 첫 생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우리 결혼식도 같이 했으면 해. 어때?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난 결혼식 안 해도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니야. 그래도 난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렇게 예쁘고 좋은 아내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물론 우리 아들 아유리도 자랑도 해야 하고. 그래요. 우리 아유리 생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 되겠네요. 아유리도 좋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오랜만에 연락을 해 제 소식을 전했죠. 또 아내의 동생들도 초대해서 아유리의 첫 생일과 우리 결혼식을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돌잔치날 저희는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신 하객들에게 모두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런데 어떤 중년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살금살금 제 뒤로 걸어서 식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제가 이상해서 붙잡고 누구시냐고 물었죠. 혹시 누구신가요? 잘못 찾아오신 게 아닌가 해서요. 맞아요. 애기 엄마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에요. 여보, 이분 아시는 분이야? 친척이라 하시는데? 친척? 난 친척들 소식도 모르는데? 잠깐만, 혹시 어머님? 뭐, 엄마라고? 저기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네? 아니, 왜 이래요? 그냥 좀 틀어보내주면 되지. 벗어보세요. 아니, 엄마 맞네. 엄마가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어요? 내가 우리 손주 첫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니? 내가 할머니인데. 아휴, 역시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우리 손주. 자, 할머니가 한번 안아볼까?
왜 이래요? 1년 전에 내가 말한 거 잊었어요? 태어나지도 못한 우리 첫째. 그 불쌍한 아이 하늘나라에 보낸 거 엄마잖아요. 나 그거 절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 짓도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걸 감지덕지 하세요. 아들, 좋은 날 왜 이러니? 오랜만에 엄마 보니까 좋지? 오늘은 그냥 풀자, 응? 됐다고 하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그래, 내가 좀 심했어. 그렇다고 손자 돌잔 짓날 엄마를 이렇게 쫓아내는 자식이 어딨니?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 가족으로 잘 살면 되잖아. 안 그래?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이젠 절대 안 믿어요. 이젠 엄마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안 믿는다고요. 뭐?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난 널 낳아준 엄마야. 엄마라고. 말씀 잘하셨네요. 엄마란 사람이 자식한테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머닌 제가 너무 화를 낸 나머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다가 탁자 테이블 다리가 걸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 아들 태어난 날과 비슷하게 돌잔치 날에도 음식 테러를 맞고 망신을 당했죠. 저도 오죽했으면 이랬겠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되기로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첫째 돌이 지나고 정말 기적처럼 제 바람이 이루어졌죠. 바로 제가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아내는 동생을 낳아주고 싶은 마음에 병원도 다니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냉동정자로 또 한 번 임신에 성공했고 쌍둥이 딸을 얻게 되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스스로 해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아들은 지금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학생회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멋진 아이로 성장했죠. 아내 또한 못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 늦게 대학에 들어가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스터디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들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라고 말하며 전 딸바보가 되었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자식의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여곡절 많은 제 러브스토리와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자식을 감싸주는 게 가장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초반 노연재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는 새댁으로 남편과는 아직 깨가 쏟아지는 사이예요. 신랑과는 작은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는 나름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부에 속하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남편도 모르는 시댁의 엄청난 비밀 하나를 먼저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쇼킹한 사연이라서 혼자만 알기엔 벅차고 부담스러워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효부라고 소문이 난 손이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왜 효부 소리를 듣냐면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보석 가게에 가서 금목걸이 한 돈을 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줄 선물일 줄 알았어요. 자기야, 그건 나한테 안 어울려. 내 스타일 아니야. 저기 저거. 작은 리본 달린 목걸이. 저게 요즘 트렌드야.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 너 주려고 사는 거 아닌데? 웬 김칫국부터 마셔? 장난인 건 알았지만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물었죠. 그럼 누구 선물인데?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오는 주말이 우리 형수님 생신이셔. 뭐 사드릴까요? 물었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 목걸이 하나 사달라고. 근데 이미테이션 사드리겠어? 이왕 사드리는 거 금 한돈으로 한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멋지다 자기. 형수님 생신 선물도 다 드리고. 저는 솔직히 결혼 전 남편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남편이 형수님과 잘 지낸다는 것은 앞으로 저와 형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목걸이를 사고 보석 가게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나 자기한테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자.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남편은 한껏 분위기를 잡더니 내가 우리 엄마 아프다는 얘기 안 했지? 사실 우리 엄마는 사고사를 당해서 얼굴 밑으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셔. 등산 가셨다가 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굴러버리셨어. 지나가던 등산객이 빨리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셨어.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이 안 된대. 수술을 해봐야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실 거래. 그리고 영원히 전신마비로 살 거래.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엄마 병수발하셔. 형수님이 아주 정성껏 우리 엄마 병간호하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형수님이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형수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형수님 생신도 챙기고 그러는구나. 자기 형수님 정말 힘들겠다. 말이 그렇지. 아.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고는 재차 강조를 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형수님이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아픈 엄마 병간호를 분담하자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맹세하셨어. 저는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냉큼 청혼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본 뒤에 청혼을 받아들이려고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딸려오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남편은 나를 잡아 저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형수님께 저를 인사시켰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남편의 표현 그대로 목 아래로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쩌렁쩌렁하신지 목소리만 듣고서는 아픈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그저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연거푸 하셨어요. 아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나만 보면 아가씨 자랑이야. 이쁘고 지혜롭다고 말이야. 내가 몸은 이러지만 아가씨한테 피해 줄 일은 없으니까 행여나 부담 갖지 말고 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요. 우리 아들하고 꼭 결혼해줘요. 형님도 제가 혹시나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까 봐서 안심을 시켜주시더군요. 걱정하지 마요. 시어머니는 내가 평생 책임질 거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랑 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 도련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게 어머니와 저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정말 남편의 말대로 형님은 전신마비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로 잘 모시더군요.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척척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잘 돌봐주시더군요. 형님의 모습에 저는 감동 또 감동을 받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에 2번은 시어머니와 형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그런데 결혼 전 제가 본 모습과 결혼 후 모습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아주 냉정하고도 쌀쌀맞았어요. 저 같으면 며느리에게 미안해서라도 조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형님을 노예 부리듯 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손톱 깎아야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손톱 아직 안 자랐어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무슨 손톱을 또 깎아요. 손톱 보여드려요? 하고서는 형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서 시어머니 눈앞에 당신의 손톱을 보여주더군요. 시어머니는 누워서 자신의 손톱을 볼 수 없으니 대강 시간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아직 안 깎아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어머니도 참 성격도 급하셔. 이런 상황에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참 속도 좋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가 싶더니만 낮잠에서 깨자마자 또 형님을 득달하시더군요. 홍시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샀어? 넌 내가 누워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나 너 시엠이야. 그럼 또 형님은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시고서는 어머나 한여름에 무슨 홍시예요. 참외 드세요. 참외가 시원하고 아주 달아요.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큰 목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제사 때였어요. 평소 형님이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 바쁘시니 제가 음식을 모두 제 집에서 해가겠노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제사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형님 댁으로 갔어요. 형님 댁에 들어서기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집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오늘 네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내가 집안 곳곳 청소하라고 했냐 안 했냐?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볼 수 있는 곳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지? 아우 더러워라. 네 아버지 오늘 밤에 제사밥 드시러 오실 텐데 일을 어쩌면 좋아? 꼭 더러운 꼴을 보여드려야겠어? 시어머니는 누워서 형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는데 형님은 바닥에 엉덩이 한 번에 붙이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그 뜻을 받아주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나한테도 시집살이 엄청 시켰겠네. 아휴, 형님이 착한 걸 감사해야겠다. 형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오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온팡 내가 다 뒤집었을 뻔했네. 정말 우리 형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시어머니 말을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지. 만약 조선시대라면 열려문을 하사받을 대감집 만면일이었을 거예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제 마음처럼 형님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아. 당신한테 진 빚은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 거니까 당신 오래오래 살라고. 그러면 형님은 또 세상 착한 미소를 보내면서 이게 무슨 빚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할 일이지. 안 그래요? 당신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아내인 형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울까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어요. 형수님 덕분에 저와 제 아내가 맘 편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돈봉투를 드리곤 했어요. 형수님, 이거 약소하지만 필요한 거 사세요. 얼마 안 되지만 꼭 형수님 위해서 쓰세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에 형님의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또 온갖 짜증을 다 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육두문자를 해가면서 형님을 잡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가눌 수 없으니 그 온갖 스트레스를 형님에게 다 푸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욕은 이번에 처음 들은 거죠. 시어머니의 육두문자에 저는 오금이 저려왔어요. 입을 좀 자주 갈아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냄새나는 입을 너나 가져다 덮어라. 니년 내 아들들 있으면 나한텐 잘하는 척하고 나하고 둘만 있을 때는 나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나쁜 년.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해. 게을러 터진 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동네 사람들 인연 좀 보소. 시엠이 전신마비 병신이라고 며느리가 무시한답니다. 동네 사람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전신마비인데 어디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러나 형님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도 익숙한 듯 태어나더군요. 그러나 중에 형님이 저에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자기한테 관심 좀 가져다 달란 뜻이야.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 말 가만히 듣고만 있어. 혼자서 하시다가 기운 떨어지시면 주무시니까. 형님은 평소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말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저에게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이야. 저렇게 엉뚱한 얘기 지어내시는 거 보면 한편으론 참 불쌍하셔. 동선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 대신 형님에게 되물었어요. 어머니 자주 저러세요? 아프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으면서 아니, 좋은 분이셨어. 친정엄마보다도 더 따뜻한 분이셨는데 아프신 뒤로 저러시더라고.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 우리가 참아야지. 하루 온종일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래 동서?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뭘 큰 며느리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아마 동서도 내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특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동서도 나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난 아직까지 견딜만 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아마 형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참 얄미웠어요. 아니, 유황원에 보내지 않고 며느리가 수발을 자청했으면 고분고분해야지. 이러다가 형님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어떡하시려고 저러는지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하루는 남편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이야. 형님한테 너무하지 않아?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간호하는 사람 맥 빠지게 저럴 수가 있어? 혹시 시어머니의 폭언에 저러다 형님이 나 못해요 하고 떠나버리면 둘째 며느리인 내가 하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막말하시는 건 아니겠지? 당신 혹시 시어머니가 그런 말하면 내내 하지 마. 나는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병수 발음 못해. 아픈 시어머니 나는 못 받아들인다. 나를 나쁜 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못해. 당신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단단히 남편을 세뇌시켰죠. 그리고 형님이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고 할까봐 저는 형님에게 충성을 다 바쳤죠. 형님 덕분에 제가 아픈 시어머니 봉양 안 하고 편히 지내네요. 형님 건강하세요. 하고 영양제도 선물로 드리고 제사와 명절 음식은 제가 자청해서 해갔어요. 그럴 때면 형님은 늘 동서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이 많은 걸 준비한 거야? 아,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든 거야? 음식도 먹어보시고는 늘 극찬을 해주셨어요. 새댁 손맛이 왜 이리 좋아? 주부 10년 차는 돼야 이런 맛이 나는데 동서 손맛이 끝내주네. 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해가든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고생하시니 때로는 싸디싼 블라우스라도 한 장 사다 드리면 아이, 나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 옷이 왜 필요해. 동서 입지. 형님 어머니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거기에 비하면 약소해요. 또 그 소리 한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니깐. 난 내가 할 도리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랬죠. 하루는 제가 월차를 낸 날이 있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형님 댁에 갔죠.
그러고는 형님, 찜질방에 다녀오세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아니야. 어머니도 난리치신다. 동서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어머닌 나랑 있을 때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있을게. 시어머니 때문에 형님은 평소에 고생이 많으니 저는 그렇게 제사와 명절, 때로는 오늘처럼 하루 휴가를 받으면 형님 댁에 가서 형님 좀 쉬시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너무 형님을 띄워주었나 봐요. 날이 갈수록 형님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형님이 예전과 달라지셨더군요. 결혼 초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몇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형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동서? 명절 음식 올해는 좀 넉넉히 해. 육전도 넉넉히 하고 작년에 부족했었잖아. 참탕국에 들어갈 소고기는 톱불로 사. 저번에 너무 질겨서 다 버렸잖아. 그러질 않나. 시아버지 제사 때는 뜬금없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동서 점점 느슨해지네. 동서 아직 애도 없고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지 않아? 아직 새댁인데 왜 이렇게 느슨해? 그리고 올해는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이왕 오는 거 빨리 와서 우리 집 청소도 하고 좀 그러지. 작년에 집안 대청소 한번 해보더니 왜? 힘들어? 그래서 또 시킬까봐 늦게 오는 거야? 아픈 시어머니를 병간호할 수 없기에 나름 저도 한다고 하는데 형님의 말에 제 기분이 왕창 상해버렸어요. 제 성격상 이럴 경우에는 질러버려야 하는데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그리고 또 고생하는 형님을 보면 감히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성깔대로 한마디 했다가 형님이 나 어머니 안 모셔. 내가 여태 고생했으니까 이제 동서가 해. 나만 며느리야? 동서도 며느리잖아. 라고 저에게 시어머니를 밀어버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대로 질러버리지 못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참자 하면서 제 속을 달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동서? 나 외출해야 하니까 시어머니 좀 와서 돌봐. 그런데 하필 어머, 형님 어떡하죠? 오늘은 안 되는데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선약이 뭔데? 친구들 모임이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형님의 말이 속사포처럼 들려왔어요. 동서 정말 웃긴다. 나는 뭐 친구가 없어서 전신마비 시어머니 곁에 365일 있을까? 동서 너무 이기적인데 내가 아마 동서 결혼하고 처음 하는 부탁 아니야? 그리고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니고 단 몇 시간 좀 봐달라는데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것도 친구들 모임이라면서 안 된다고? 형님의 말투를 보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꼬리를 내렸어요. 죄송해요, 형님. 지금 갈게요. 당장 갈게요.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어서 나갈 준비하고 계세요. 저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훗날을 생각해서 저는 형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렸죠.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형님 댁에 도착했어요. 형님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형님의 모습이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꾸미시니까 아주 미인이시더군요. 저는 별 의미 없이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너무 이쁘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자 형님이 두 눈을 치켜뜨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내가 바람이라도 났을까봐? 동서 방금 한 말이 좀 그러네. 나 기분이 나쁜데? 동서 그 말 의도가 뭐야? 형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 말을 수습해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형님, 정말이에요. 제 말이 이상했다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동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동서 보기에 나는 친구도 없어 보여? 주야장천 아픈 시어머니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뭐 친구도 없는 줄 알아? 그래,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 됐어? 의심스러우면 따라오시던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말로는 고생하네, 존경하네 하면서 속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었네. 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형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군요. 형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형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 기분을 안고 저는 형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무료하시면 텔레비전 틀까요? 아니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과 사왔는데 씻어올까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볼일이라도 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기저귀를 하시긴 했지만 제발 그것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의심하다 못해 무섭고 두려워서 뒤로 나자빠져 버렸죠. 형님이 외출을 하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전신마비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손과 발은 물론 온몸이 꽁꽁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논란보다는 무서움이 더했어요. 완전 얼어붙어서 방 귀퉁이에 제 몸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뚜벅뚜벅 걸어서 제 앞으로 오셨어요. 두 다리로 걷는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도끼 눈을 뜨고서 그년 없을 때 빨리 경찰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년 오기 전에 빨리 신고하라고. 빨리!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년이란 여기서 형님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에서는 대답이 나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저를 윽박지르셨어요. 얼른 전화하라고. 시간 없어. 얼른 전화부터 하란 말이다. 말문이 막혀서 나오질 않다가 시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저를 해할 것만 같아서 저는 대답을 했어요. 네, 어머니, 전화할게요. 경찰서에 전화 걸게요. 라고 말해놓고서는 너무나 당황해서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저는 바로 멍청이처럼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다그치셨어요. 뭐하냐니까. 이 여우 같은 년 오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것보다 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가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꿈 아니죠? 현실 맞죠? 대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도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네가 뭘 궁금해하는지 안다. 아니까 빨리 신고부터 해. 나중에 얘기하마. 그년 오면 일이 다 틀어져. 빨리! 저는 그제야 조금씩 긴장감이 풀렸어요. 하지만 무작정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경찰에 신고부터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광경에 대한 저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했죠. 가슴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당돌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신고할 테니까요. 한두 마디라도 먼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형님을 왜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짧게라도 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마. 이 집에서 노름판이 열리고 있다. 내 큰아들이 지방 공사판에서 땀 흘려 벌어다 준 돈으로 인연이 여기서 꾼들을 모아다가 카드놀이를 해. 한두 번은 재미로 하더니만 이제 아주 날마다 판이 버려. 아주 그냥 직업이 돼버렸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집안 망한다. 아주버님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건물에 도장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 직업은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죠.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형님도 아세요? 어머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요? 전신마비 아닌 거 아냐고요. 알지. 그래서 노름판 열리는 거 내가 눈 감아주는 거야. 그럼 형님은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머니는 형님이 카드놀이를 한다는 걸 알고 그런단 얘기죠? 저는 이 두 사람이 둘만의 비밀을 듣고 더 황당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을 타고 있다고 해요. 형님이 병간호를 자청했기 때문에 형님 집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행동했대요. 그러다 별탈이 없길래 점점 통이 커진 거죠. 형님이 외출하면 시어머니는 일어나 좀 걷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요. 그렇게 형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진 탓일까요?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는데 하필 안방에서 나오는 형님과 두 눈이 딱 마주쳐버렸다고 해요. 형님은 엄청 놀라서 저처럼 뒤로 나자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거래를 한 거죠. 서로의 약점을 쥐고서 서로 눈 감아주는 상황이야. 그년이 내 약점을 잡고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더라. 예의도 없어지고 나를 막대하고 심지어는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카드놀이를 하는 거야.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내가 전신마비인 척 연기한다는 걸 알려버린다는 거야. 처음 형님이 카드놀이 하는 걸 시어머니는 눈 감아주었다고 해요. 시간이 무료해서 그러나 보다 지인 몇몇 데려다가 몇 번 하고 말겠거니 했는데 점점 막장으로 가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불편했던 거예요. 판이 커지면서 심지어는 낯선 남자들까지 스스럼 없이 집안으로 불러들이더랍니다. 형님은 카드놀이를 하러 온 남자들에게 콧소리로 애교를 부리질 않나 은근슬쩍 남자들의 어깨를 치거나 가볍게 터치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 눈에 비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역겨워졌겠죠. 아들 생각이 난 거죠.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날 형님이 한 남자와 단둘이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오는 걸 봐버렸다고 해요. 형님이랑 카드놀이를 하면서 시시석대는 남자들 중 유독 형님과 끈적이는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한 명 있었대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형님과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근데 당신은 시어머니도 있는데 이래도 괜찮아? 뭐? 어때요? 주무시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한들 어쩔 건데요? 저 몸으로.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거죠. 그러고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건 도가 넘은 거지. 시애미인 나도 남편인 내 아들도 아주 우리 집안을 무시한 행동이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시어머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CCTV를 어디서 구하셨는데요? 선영이한테 내가 부탁한 거야. 선영이는 형님의 딸이에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죠. 선영이 역시 이미 엄마의 이런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빠 생각하면 형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선영이도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 선영이는 전혀 모른다. 내가 전신마비인 걸로 알아. 선영이는 바른 아이라서 엄마가 이러는 거 이해를 못해.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지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걸 봐버린 거지. 선영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다 안 되겠는지 선영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CCTV라는 게 있는데
CCTV는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찍힌다고. 그걸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설치를 하라고 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열려문을 세워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형님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니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해 저는 제 뺨을 때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보려고요. 시어머니가 이런 저를 보더니 그럼 CCTV를 보거라.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CCTV를 숨겨놓았다던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진짜 시어머니 말대로 CCTV가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방에 있는 옷장은 옷장 문 중 하나가 투명한 유리창이라서 설치가 가능했더군요. 스파이캠이라고 하는 소형 카메라는 숨기기도 쉽고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카메라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서 설치하기가 쉬웠죠. 옷장 안에 숨겨둔 CCTV 카메라는 거실을 향해 있어서 형님과 지인들이 거실에서 한 짓이 모두 찍히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숨겨놓은 자신의 휴대폰도 가져와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내 휴대폰이다. 그녀는 내가 핸드폰이 있다는 것도 몰라. 이것도 선영이가 사준 거야. 그리고 거기에 CCTV 앱이 휴대폰에 깔려져 있다. 혹시라도 그년이 내 휴대폰에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거기 선영이가 주도 면밀하게 앱을 숨겨놓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젊은 너희들은 잘 알 테니 어서 숨겨진 앱을 잘 찾아보거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숨김 앱을 찾는 법을 알아내서 CCTV 앱을 켰어요.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감을 잡겠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CCTV를 통해서 본 형님의 실제 모습은 가드놀이에 술에 담배, 가관이더군요.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터치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람들이 집에 오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깽판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면 안 되니까 참았다고 해요. 형님의 시커먼 속은 그걸 노린 거죠.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자신의 죄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CCTV를 증거자료로 넘겼죠. 결국 형님은 제 신고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형님은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야? 네가 날 신고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참 우습네. 그런데 꼭 이래야만 해? 내가 너를 사람 취급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저는 그간 마음에 담아둔 모든 말을 시원하게 내뱉어버렸죠. 뭐라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감히 나를 사람 취급했다고? 웃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사람 취급했다는 게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돼? 뭐라고? 내가 네 녀석 모를 줄 알아? 혹시라도 내가 병간호 안 하게 되면 똥물 뒤집었을까 봐서 나한테 굽신굽신 하던 년이? 왜? 저 늙은 여우가 정상이라니까 신나? 병간호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늙은 여우 밑에 들어가서 나한테 했듯이 알랑방귀 끼는 거야? 그런다. 왜? 내가 아무리 알랑방귀를 낀다고 해도 너보단 나아. 세상에 어떻게 남편도 있는 년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서 술에 담배, 판까지 버려? 외간 남자랑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것도 시어머니가 멀쩡한 걸 알면서? 그래서 넌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저와 형님이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도착하셨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처음에 어머니 연기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지인 몇 명 불러다가 시어머니 보란 듯이 판에 벌렸는데 재미를 붙여버렸어. 그러다가 남자들도 알게 되고 말이야.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시어머니가 전신마비 흉내만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뭐라고?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전신마비가 흉내라고? 너 약까지 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 그건 변명이 아니지. 우리 엄마가 아무리 널 힘들게 했다고 해도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지. 내 집에서 판을 벌리고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이게 어떻게 우리 엄마 책임이냐?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벌 받아야지 당연히. 아주버님은 냉정했어요. 형님은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버림받고 경찰에게 연행되어 끌려갔죠. 형님이 경찰에게 끌려가고 나서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주버님과 뒤늦게 도착한 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저처럼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온 집안이 뒤집어졌죠. 형님이 가정주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경찰에 연행된 것도 충격인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라 일어서서 다니는 걸 보고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저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남편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 나도 고민이 많았어. 고민하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싶었다. 엄마를 이해해주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달게 받겠다.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제가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답변으로 두 사람을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저처럼 두 사람 모두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갔어요. 일단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하던 일을 정리해버리고 성남 본가로 들어오셨어요. 정신적인 충격에 또 시어머니 일에서부터 형님 일까지 정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남편 역시 며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주버님을 도왔어요. 일단 형님의 죄는 단순하지가 않다고 해요. 노름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구속수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잠깐 가족들끼리 하는 오락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님의 경우에는 도박을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요. 집에서 윷놀이를 해도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이뤄졌거나 판돈이 크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형님은 대체 뭔 생각으로 집을 노름판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형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치장에 있던 형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더군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만 형님 한다는 말이 내가 유치장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직접 들으려고 부른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거 늙은 여우랑 너랑 합작품인 거 확실한데 넌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연기를 한다는 거 말이야. 그럼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 앞에서 연기한 거야? 내가 연기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궁금해? 미안하지만 난 연기파는 아니야. 난 사람들 속이고 그러지 않아. 내가 알게 된 건 그날이야. 당신이 경찰에 연행된 그날. 근데 그게 왜 궁금하지? 일단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형님이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그래? 그럼 증거물인 CCTV를 그 늙은 여우가 설치했다는 거야? 언제? 내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는데? 형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은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겨우 그거 생각한 거야? 그래, 궁금하다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근데 충격받지 마. CCTV는 당신 딸 선영이가 설치한 거야. 선영인 당신이 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 당신이 지인들 데려다가 집에서 노는 거, 또 시커먼 놈이랑 안방 들락거리는 거. 오죽했으면 딸이 집안에 CCTV를 설치해두고 때를 기다리자고 했을까?
자식한테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딸 선영이가 CCTV를 설치했다는 말에 형님은 당황을 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왜? 늙은 여우 시어머니만 알고 있을까봐? 오죽했으면 네 딸이 그랬겠니? 딸 선영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에 형님은 당황함도 잠시, 금세 얼굴빛이 변해서는 넌 빠져.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보험 사기 내가 다 경찰에게 불었다고. 저는 형님의 말에 대답했죠. 걱정도 팔자시네. 진작에 자수하셨단다. 남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걱정해. 하고 저는 돌아서 와버렸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형님과 나눈 얘기를 모두 전했어요. 시어머니는 구속을 예상하시고 자신의 신변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더군요. 왠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물론 거짓 진단서를 써준 의사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조사를 받았죠. 시어머니는 1급 장애 진단에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보험금을 받았고 여기에 간병인 지급금까지 받았더군요. 시어머니의 죄명은 사기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보험 사기죄라서 재판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처벌을 피할 순 없었지만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판돈이 작아서 교도소 신세는 면할 것 같았어요. 형님이 유치장에서 나오던 날을 알고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남편도 저도 모두 형님에게 가지 않았어요. 형님이 제 발로 집에 들어왔더군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보고 버럭 화를 내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형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더 뻔뻔해져서 왔더군요. 누가 오고 싶어서 왔나? 내 집은 가져가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냥 참으려다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가증스러운 년. 내가 사지 멀쩡한 걸 알면서도 내 아들을 두고 외간 남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못된 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건만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더니 이사단을 내? 왜 그것 때문에 날 신고한 거야? 미친년. 니년 인생이 불쌍해서 정신 차리라고 신고한 거야. 콩밥 먹고 정신 차리라고. 미안해. 콩밥은 안 먹을 것 같네. 그리고 나만 정신 차려야 하나? 당신도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 인생 살았잖아. 당신부터 정신 차리시지? 인연이 끝까지 잘했다고 시애미한테 덤비네? 하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형님도 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그럼 나만 당하냐? 서로의 머리채가 한 움큼씩 빠지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겨우 두 사람을 뜯어 말렸죠. 두 사람은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 모두에게 질려버렸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 중이고 시어머니와는 의절을 해버렸어요. 제 남편 역시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면서 매몰차게 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제 남편에게 매달리셨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보이셨죠. 내가 보험금을 노릴 수밖에 없었어. 죽은 네 아버지 빚 때문에 나는 죽으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어. 처음에 전신마비였는데 점점 신경이 돌아오더라. 하지만 숨기고 나는 돈을 잡으려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게 통하더라. 의사에게 넌지시 말을 했더니 의사가 도와주겠노라고 하더라고. 의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 그래서 나는 보험금 일부를 의사에게 챙겨주었지. 덕분에 너희들 아버지 빚 갚았잖아. 그 빚을 갚는데 날아갈 것만 같더라. 평생을 누워서 전신마비처럼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내 비밀을 알아버린 거지. 큰며느리만 몰랐다면 나는 평생 거짓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전신마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정을 구했지만 아주버님도 남편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주 차갑고 냉정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피 때문이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형님도 나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죠. 엄마가 자식을 속일 줄은 몰랐다면서 아주버님보다도 더 분노했죠. 그리고 형님도 용서할 수 없다고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저 병상에 누워서 저희를 속이셨어요? 그러니 형수님이 저희 가족들을 만만하게 보고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집안에 외간 남자를 들인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엄마 잘못이에요. 시작이 엄마니까 엄마가 책임지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제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만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두 아들들에게 애원했지만 두 아들 모두 시어머니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해버리더군요. 바로 선을 그어버리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보기 싫은 형님을 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시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감옥살이를 하든 하지 않든 남편이 의절을 해버렸으니 제가 뭐라고 오지랖을 부려서 시어머니 옥바라지를 할 필요는 없죠. 룰루랄라, 저는 손 안 대고 코푼격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구속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형님 딸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형님이 구속됐다는 말을 하려고요. 형님은 판돈이 작아서 벌금형이 가능한데 벌금 2천만 원이 형님에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형님은 2천만 원을 구하려고 딸 선영이 회사로 찾아갔더래요. 선영아, 엄마 2천만 원만 빌려주라. 꼭 갚을게. 벌금 2천만 원 내면 구속은 면한데 엄마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빌려다오.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꼭 갚을게. 아니, 당신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난 엄마가 없어. 부끄러워서 엄마를 지운 지 오래야. 2천만 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서 반성해. 뭘 잘못했는지 말이야.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거야. 하고 선영이는 형님을 뿌리쳐 버렸다고 해요. 그래도 형님은 매달릴 곳이 선영이밖에 없었는지 가는 선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래요. 선영아,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처음 내가 집에 가서 엄마 하는 짓 봤을 때 내가 멈추라고 했잖아. 그때 멈췄더라면 여기까진 안 왔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선영이의 원망을 형님은 그냥 받아주지 않더래요. 나쁜 년,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세상에 엄마 하는 짓을 CCTV로 찍어?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아빠는 지방까지 내려가서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엄마는 그러고 있어?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나쁜 년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양심 없다. 엄마는 감옥에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해. 그래서 형님은 결국 교도소를 가게 되었죠. 그렇게 지금 시어머니와 형님은 모두 구속이 되었죠.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주버님도 남편도 그리고 선영이도 모두 충격과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되돌려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전신마비라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꿈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자다가도 온몸이 경직되어 버려요. 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겪은 아주버님도 남편도 선영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일은 지금 다시 또 생각해봐도 너무나 쇼킹한 일이에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지만 어떻게 전신마비 코스프레를 하고 누워있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이 제게 안겨준 충격은 아마 영원히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나마 제가 받은 충격을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익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마칠게요.